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정말 큰 뉴스가 하나 나왔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서 6만 명을 새로 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만 명이면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대략 중소도시 하나 인구만큼 되는 사람들이죠. 부산 해운대구 전체 인구가 41만 명이니까 그 6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려져 있어요. 당연히 정부도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언론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표문을 정말 찬찬히 읽어보니까 뭔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느끼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지금 미국 텍사스에서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을 들여서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해요. 2022년에 착공해서 2024년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일부 보도에서는 지연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그 얘기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발표 시점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트럼프 행정부가 H1B라는 전문 인력, 비자에 대한 정책을 크게 바꾼다고 발표했어요. 기존에는 460달러면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4,000달러로 대폭 인상한다고 했거든요. 거의 9배나 오른 거죠. 그리고 며칠 뒤에 삼성이 한국에서 사람 많이 뽑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바탕으로 지금 한국 기업들을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미국, 특히 텍사스주 관계자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해요. 이를 이해하려면 보도된 바에 따르면 텍사스 주가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2021년 삼성이 텍사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을 때 언론에서는 텍사스 주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보도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25년 동안 89억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약속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돈으로 12조 원 정도로, 이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라고 분석됩니다. 둘째로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도 제공했다고 전해져요. 테일러라는 지역에 1200에이커,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해당하는 땅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셋째로 각종 인프라 투자도 약속했다고 해요. 도로, 전력, 상하수도 등의 연결 비용도 상당 부분 지원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런 인프라 투자 비용만 해도 수십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종합해보면 텍사스 주가 삼성을 위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총 금액이 100억 달러를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삼성이 한국에서 6만 명 뽑겠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혹시 투자 계획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관계자들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일부 언론에서는 2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인센티브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어요. 관계자들은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지속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텍사스보다 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바로 조지아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에는 현대차가 55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고 SK이노베이션도 2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LG에너지솔루션도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직접적으로만 2만 개가 넘고 간접적으로는 5만 개를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특히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변화가 지역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서 운영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인데요. 한편으로는 외국인 전문 인력 유입을 제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 기업의 투자는 환영한다고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텍사스 공장을 원활히 운영하려면 한국의 숙련된 기술자들을 파견해야 할 텐데 그런 기술자들이 미국에 오려면 H-1B 비자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비용이 9배로 오르면 기업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흥미로운 반응을 보인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일본입니다. 보통 일본 언론은 한국 관련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의 주요 언론인 아사히 신문이 지난주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설을 실었다고 해요.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책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해요. 일방적인 정책 변화는 자유무역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조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평소라면 한국 기업 이슈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반응의 배경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요타, 혼다, 소니 같은 일본 기업들도 미국에서 사업할 때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H-1B 비자 비용 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실제로 니케이 신문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냈다고 해요.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유럽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이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다고 해요. 헝가리의 경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세금 혜택, 인력 지원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폴란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폴란드 투자청에서 한국 IT 기업들의 진출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독일은 더욱 적극적인 것 같아요. 독일 경제에너지부에서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보도되었어요. 전문가들은 유럽이 내세우는 장점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첫째, 정책의 안정성이라고 해요. 미국처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크게 달라지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이에요. 유럽연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정책이 결정되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둘째, 세제 혜택도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헝가리는 9%, 폴란드는 19%로 미국의 21%보다 낮다는 분석이에요. 셋째, 인재 확보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해요. 특히 독일의 경우 공학 분야 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넷째, 유럽 내 시장 접근성도 좋다고 봐요. 한 나라에 진출하면 유럽연합 27개국 시장에 모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미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에서는 동조하는 분위기가, 유럽에서는 기회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대응 상황을 살펴볼까요?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런 변화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왔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경기도 평택의 반도체 단지 프로젝트예요. 보도에 따르면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요. 언론에서 보도된 규모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전체 면적이 2,800만 평방미터로 축구장 4,000개를 합친 것보다도 크다고 해요.
여의도 면적의 33배 정도 되는 규모라고 전해집니다. 이곳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관련 부품업체, 장비업체들까지 모두 집적화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클러스터 방식의 장점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반도체 제조에는 300개가 넘는 공정이 필요한데 각 공정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가까이 있으면 운송비와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인력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봐요. 미국과 달리 비자 제약 없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정부 지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2030년까지 3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고 해요. 이는 우리나라 연간 국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라고 분석됩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기업들의 자동화 전략이에요. 삼성과 현대차가 2027년까지 AI와 자동화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되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전략의 배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로봇과 AI가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실제로 삼성은 평택 공장에 수백 대의 산업용 로봇을 도입했다고 보도되었고 AI를 활용한 품질 검사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이 하던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현대차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울산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화 비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발표했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정책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요. H-1B 비자는 외국의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제도 덕분에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 온 사람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 어도비 CEO인 샨타누 나라엔 등이 모두 이 비자로 미국에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나중에 취업 비자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도 H-1B 비자로 미국에 왔다고 보도된 바 있어요.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당수의 인물들이 외국 출신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인재들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에서는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H-1B 비자 제한이 미국 기술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H-1B 비자로 오는 인재들이 대부분 고급 인력으로 이들이 단순히 기존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분석을 들고 있어요. 실제로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전문가들이 캐나다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캐나다는 적극적으로 외국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캐나다 정부는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전문 인력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되었어요. 기존에는 비자 심사에 6개월이 걸렸는데 이제는 2주 만에 처리한다고 해요. 독일도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블루카드 제도를 확대해서 IT 전문가들의 독일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싱가포르도 테크패스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세계 유명 IT 기업 출신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어요. 결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재 유입을 제한하면 그 인재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술력과 혁신 역량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세계 경제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미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도했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이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겠다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럼 우리가 받겠다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압박을 가하겠다 하니까 유럽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환영한다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다극화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하나의 강대국이 모든 것을 좌우하던 시대에서 여러 권력 중심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미국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국익을 우선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의 교역 구조를 보면 이런 변화가 잘 드러나요.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라고 해요. 유럽, 동남아시아, 인도와의 교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보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미국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유럽, 일본 기업들도 중요한 고객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릴 APC 정상회의가 주목받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APC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등 21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 블록이라고 해요. 이번 회의가 특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다자 회의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둘째,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회의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셋째, 최근의 미중 갈등, 한미 관계 변화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나올 결과가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번 APC 회의를 한미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만약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도 다른 선택지를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실제로 관련 인사들도 다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미 관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런 변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미국의 방침을 따르는 경향이 강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변화가 보인다고 해요.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라 해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가능한 배경으로 한국의 국력 성장을 꼽고 있어요. GDP 세계 10위, 무역 규모 세계 8위, 그리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문화 콘텐츠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특히 안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들이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기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삼성의 이번 6만 명 채용 발표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를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지만 기존 파트너십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삼성의 5년 6만 명 채용 발표는 단순한 인력 충원 계획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 기업들이 나아가 한국이라는 국가가 새로운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안 모색, 자립 기반 강화, 그리고 다변화 추진. 첫째, 대안 모색이에요.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선택지를 찾겠다는 접근법으로 보입니다. 유럽, 동남아시아,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내수 시장 규모는 GDP 기준으로 약 1조 8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이는 러시아나 브라질보다도 큰 규모로 알려져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라면 충분히 독립적인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둘째, 자립 기반 강화예요.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역량을 키우겠다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평택 반도체 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어요.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완전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자립 기반이 중요한 이유로 협상력 향상을 들고 있어요. 독립적인 역량이 있어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셋째, 다변화 추진이에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파트너와 관계를 맺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삼성도 매출 구조를 지역별로 분산시키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한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지역으로 상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런 전략들이 성공한다면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이익을 고려해서 협상하는 관계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이미 그런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러 이슈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대안이 있다면 우리도 할 말은 하겠다는 식의 접근이라고 분석됩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어요. 기존 파트너들도 여전히 중요한 관계이고 특히 안보 협력 같은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고려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큰 흐름이라는 분석이에요. 브라질도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국,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일본도 예전만큼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다극화 시대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의 강대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가 끝나고 여러 국가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시대가 왔다는 분석이에요. 이런 시대에서는 어떤 국가가 더 잘 적응할까요? 전문가들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다행히 한국은 그런 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빠른 의사결정, 높은 교육 수준, 우수한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분석이에요. 6.25 전쟁 이후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것도 IMF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것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른 나라보다 신속하게 회복한 것도 모두 그런 적응력의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삼성의 6만 명 채용 발표도 그런 적응력의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전략을 조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더욱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변화 과정에서 우리 개인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것이죠. 영어는 기본이고 이제는 중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같은 다른 언어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기술적인 역량도 중요할 것 같아요. AI, 빅데이터, 로봇공학 같은 미래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방식만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점은 없을까? 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삼성의 6만 명 채용 발표였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인력 충원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새로운 방향성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였을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 신호가 전 세계에 미친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유럽에서는 기회로 보는 시각이, 일본에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하나의 기업 발표가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국이 정말로 상호 대등한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을지, 기존 동맹국들과는 어떤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게 될지,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과는 어떤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은 예전처럼 수동적인 입장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우리만의 길을 모색하면서도 세계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국제 정치 경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다양한 주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뤄볼까요? 혹시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제안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더욱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